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인생의 명언을 아는 지의 팔자명리학, 벌써 이제 22강인데요. 지난 21강으로 해서 전반부 강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법시기에서 시작한 고전모형, 그리고 신법시기로 들어오면서 수립된 이제 표준모형까지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격국체계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22강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고법시기의 고전모형과, 그리고 신법시기의 표준모형, 그 중에서도 이제 표준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법시기에 발전한 표준모형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한번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3강부터는 이제 신법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심화의 시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명리학이 더, 이 고전들이 나오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초기 고전이 나오면서 초기 고전에 의해서 이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그 시점이 이제 1560년경 16세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심화의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화의 시기에는 그 네 개의 그 명리학 고전, 그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기존에 이제 쭉 전해져 내려왔던 이론 체계를 뭐 격국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십신, 육친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각 사주를 통변을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놓고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강에서는 첫 번째로 표준모형 발전 맥락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모형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도표 명리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지난 그 초반부 강의에서 제가 이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명리학의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1560년 명나라 중기까지 해서 약 한 1500년 정도 1300년에서 1500년 정도.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형성기, 명리학의 형성기를 볼 수 있는데, 이 형성기도 크게 이제 태동기하고, 태동기가 약 한 그 8세기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고법시기에 들어오죠. 그래서 고법시기가 들어오고, 이제 서자평에서 이제 그 낙록자 삼명소식부가 쓰여지면서 이제 고법시기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후 이 고법시기가 이제 신법시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고법시기에는 이제 고전모형이 발전하다가 이제 신법시기 들어오면서 표준모형이. 고법시기와 신법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고전모형과 표준모형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고전모형에서는 그 사주, 연월일시 각 주의 그 기준을 연주로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표준모형 들어와서는, 일주, 를 중심으로 잡았다는 거. 그리고 각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그 나부모행을 썼죠. 근데 신법시기 표준모형에서는 이제 나부모행은 이제 폐기를 하고 오행으로 각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크죠. 명나라 중기에 이 삼명통해라고 하는 이제 책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제 명리학이 발전을 해왔던 이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삼명통해가. 그동안 이제 팔자명리학의 어떤 기본 틀이 세워졌어도 그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 민간학자들이 그 이론들을 개성하고 또 발전시켜 온 그런 노력에 의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삼명소식부를 쓴 이 서자평이나 그리고 연해자평을 쓴 서승, 서대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기 연구, 명리학의 초기 연구에서 굉장히 이름을 남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책, 그 사람이 쓴 정리를 한 거죠. 새로 썼다기보다는 내려오던 이제 이론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서자평이나 서대승은 그 정통 유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몰락한, 우리로 치면 양반 정도?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명리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길거리에서, 이게 어설프게 이 명리를 분석하는,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보다 좀 더 체계 있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명리 지식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도입한 게 바로 이제 음양오행이죠.
이 서자평이나 서승은 이 기존의 이론에 이제 음양오행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걸 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이론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명리학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세속 문화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 명리학이 이렇게 세 가지 발전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세속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이 어떻게 좋아지고 또 나쁜 것들은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길은 당기고 흉은 피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삼명통에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만민영이 쓴 이제 삼명통에 우리 격국할 때 그 만민영이 쓴 삼명통회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명통회를 쓴 만민영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그 벼슬을 한 문인이고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삼명통회를 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당시까지 내려져 오던 거의 뭐 1300년 이상 내려져 오던 1500년 내려져 오던 그 내용을 다 집대성한 겁니다. 그 내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데 좀 디테일한, 그러니까 정밀하게 이걸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요점 정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의 범위는 굉장히 넓힐 수 있었는데 요점을 이렇게 탁탁탁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과서, 뭐 명리학의 교과서, 뭐 이런 성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삼명통회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후학들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쭉 내려온 것을 이제 광범위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육점적으로 조금 정리도 하고 또 번잡스러운 건 또 가려서 추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미 있게 한 거죠. 조미 있게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그래도 이제 삼명통회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560년 이후에 뭐 자평진전이라든지 적천수 천미나 공동통회 요 앞에 이제 명리학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심효첨이 쓴 자평진전이라든지 뭐 임철조가 쓴 적천수 그리고 궁통보감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뭐니 이제 난강망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된 것이 그러니까 삼명통회를 통해서 만민영이 이제 총정리를 했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론 체계를 세운 게 바로 이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명리학원까지 해서 명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표준모형의 발전 과정의 맥락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 표준모형은 이제 그 10가지 천간, 10개의 천간의 이제 비유적 상을 이제 기본적인 강령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걸 이제 자연적인 생태 체계에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명리학이 단순하게 풀어내는 어떤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상적인 과정으로 발전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십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더 이제 그 응용하는 기술이 발전되고 마침내 이제 명리학에서 이 비유적 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연역을 통해서 비유적 상으로의 분석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설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비유적인 그 자연생태 유형으로 발전을 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관계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양오행설이 이 관계 분석 단계와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비유적 상의 분석 단계와 긴밀하게 연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은 관계 분석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점선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비유적 상의 분석 단계는 이 비유적 상이 담고 있는 이 자연 생태 유형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전통명리학이 성립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또 전통명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그 덕분에 이제 음양오행설이 크게 이제 성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약한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관계 분석은 이제 격국, 여러분들 이제 하셨죠? 그 8개의 격국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주로 이제 일간을 보는 거죠. 일간의 몸이, 그러니까 자기죠, 자기. 자아가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사주 형국이 얼만큼 강하고 약하냐를 분석하는 거고, 조우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자연생태 유형, 이 명리학에서는 그 기후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물론 이제 동양학에서는 이 기후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관계 분석 단계와 비유적 상해 분석 단계에서 연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관계 분석 단계는 요 두 개, 격국과 강약 분석, 그리고 비유적 상에서는 격국은 빠지고 강약과 조후 분석의 관계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모형의 이론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통 명리학은 송나라 초기 서자평부터 이제 명나라 중기 만민영의 삼명통해까지 시법식이 6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이제 명리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썼는데요.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 의심할 거 없이 이 팔자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사주와 천간지지의 팔자를 분석하는데 표준모형의 틀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된 도식이 바로 여기 보시는 요 그림입니다. 아마 교환에는 그림 22-2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연 음양오행설과 자연 생태 유형이 이론의 커다란 배경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 생태 유형에서 이 사계절하고 오행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자연의 기가 우리 이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서대로 운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사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자연의 기운이 계절의 변화와 또 그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에 맞춰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명리 분석에서 천인합일, 그러니까 하늘천자 사람인자, 그리고 합할합자의 한일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명운도 그리고 사람의 모든 이루어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천인합일 관념의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를 실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모형은 결국 뭐 하늘에 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산속에서 은둔했던 그 선비였던 그 서자평 같은 이제 이런 이 명리학의 표준모형을 처음 이제 발판을 놓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힘들게 수련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송나라 이전부터 명리학이 이제 초기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탐색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이제 결과물이죠. 이 중에서도 이제 이 이론 체계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윤곽이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표준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어떤 자료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이제 사주, 연월일시를 이제 넣을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제 이걸 이제 부호화로 넣는 거잖아요. 부호화를 거쳐서 이제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팔자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시주에서의 천간지지, 월주에서의 천간지지, 일주에서 천간지지, 시주에서 천간지지, 이게 팔자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팔자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결국 명리학에서의 그 핵심적인 기본 틀이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있어서 바로 이제 강약의 분석과 조후의 분석과 격국의 분석이라고 하는 틀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고전 모형과는 달리 표준 모형에서는 일간을 주축으로 삼았잖아요. 일간을 명의 주축으로 받고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명의 형국을 분석하는, 명을 논하는 핵심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 분석에서 일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팔자 내부의 어떤 그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블랙박스인 거죠. 블랙박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코드가 뭐냐? 그게 연월일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요소를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 대운, 유년, 간지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셨죠? 사람의 운은, 사람의 명운은 10년마다 바뀐다. 그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운을 계산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연초에 음력 정월에 그 1년 신수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는 운. 유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단위의 대운과 1년 단위의 유년. 그리고 간지, 천간지지 구조를 이렇게 층층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결고리를 서로 이렇게 보면 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그 수단과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강약 분석, 조후 분석, 격국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양한 구조에서 이제 각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이제 조합하는 특징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격국에서도 봤듯이 격국에서도 서로 기뻐하는 것이 있고 꺼리는 것이 있고 또 격을 형성하는 것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초에서의 그 내부 또는 이제 외부에서 이 내부 이 구조를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게 신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주가 약하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 있을 때 어떤 걸 써서 더 강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너무 강할 때는 어떤 걸 써서 약하게 할 거냐. 이게 용신이었거든요. 이 용신을 찾은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전통 명리학의 이제 이론적 뿌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통 명리학 연월일시를 천간 지지로 나누어서 그 일간을 주축으로 하는 명예 형국을 분석하는 이 전통 명리학의 이제 이 사주 분석 구조의 이론적 뿌리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이 주역입니다. 8개죠. 이제 주역이 64개인데 64개는 8개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괴죠. 그래서 이제 이거 64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음양 이론이고, 그리고 오행입니다. 한나라 이후에 이제 이 세 개의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뿌리들이 서로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왔는데, 이 주역의 기본적인 사유 방식하고, 이 음양오행의 사유 방식이 사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왔어요. 그 주역은 이제 주나라 때, 그 문왕이 이제 그 64개를 만들어서 이제 쭉 이어져 왔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에서의 64개, 그리고 이제 64개를 통한 이제 사유 방식, 주역은 어쨌든 이제 점술서로 본 거기 때문에 주역의 점술서로서의 어떤 사유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음양과 오행, 그러니까 음양가, 그러니까 학파이 그 춘추전국 시대 때는 이제 다양한 학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양학파도 있었고 오행학파도 있었어요. 그 주역의 흐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다른 방식의 학파들이 서로 다른 사회 방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 주역이 이제 그 음양오행하고는 음양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오행은 나중에 이제 그 12기 그 편찬이 되면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주역의 사유 방식이 가장 먼저 만난 건 이제 음양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라든지 자연환경 이제 이런 조건들을 반영해서 이제 자연 생태를 묘사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주역과 오행의 사유 방식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계절의 변화 같은 경우는 각 계절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이 분기점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계절의 순환 양식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각 계절이 들어가는 지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생태에 대한 인식이 명리학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나라 송나라 이후부터는 조금 다르겠다. 그래서 예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블랙박스라는 건 모르잖아요.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열어는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해석을 한다는 건 그 해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측을 하는 차원에서 이 음양오행 방식을 굉장히 많이 이게 사용을 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잘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의 점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팔자명리학이 이렇게 이제 표준 모형식의 이제 체계를 잡았을 때와는 사실 이제 차이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역점은 대부분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점을 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일, 어떤 한 가지 핵심적인 상황을 놓고서 이제 점을 분석을 하는 건데, 명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명리는 개인의 일생 전체 과정을 나타내고 또 표시하고 또 그걸 예측해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의 점수와는 좀 많이 달랐다. 다음 23강에서는요, 명리학 고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강의가 들어가겠는데, 이제 진소함의 명리학원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송나라 이후에 멸자 명리학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적천수 지표, 이게 명리학의 경전 중에 하나 이제 적천수가 있는데, 이 적천수를 주석한 적천수 지표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준화된 것이 있는데, 이 명리학원을 쓴 진소함이 그 적천수 지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원도 쓰면서 이 적천수를 주석한 이 적천수 지표도 함께 썼다. 자, 23강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